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건강 박쌤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이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날이 이제 토요일입니다. 21일인데 어제 하루 종일 비 오고 하더니 날이 무척 싸늘해졌어요. 느닷없이 뭐 최고 기온이 18도 정도로 뚝 떨어져 가지고 한편으로는 또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갑자기 이런 기온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살짝 해봅니다. 명절 때는 너무 과식 안 하셨죠? 저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가장 못 먹은 명절이었습니다. 어쨌든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뭐 2주 전이죠. 이제 어지럼증 완치 설명서 주변에 너무 많은 분들이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된 거고요. 90페이지 이제 편두통과 어지럼증, 그래서 두통과 어지럼증에 민감한 뇌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편두통은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여성의 11에서 15%, 남성의 4에서 6% 정도가 편두통을 경험하니까요. 게다가 30에서 49세 여성이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데 생리와 출산, 폐경기에는 유병률이 30%까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5%에서 3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들 중에 편두통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편두통 환자가 비슷한 대조군에 비해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 흔하죠. 왜 이럴까요? 이제 우리 뇌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편두통과 어지럼증을 모두 호소하는 환자들의 빈도는 우연히 두 가지 증상을 가지고 있을 확률을 훨씬 웃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편두통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어지럼증이 더 많으며 이 어지럼증은 편두통과 관련되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편두통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편두통의 정의가 나오는데 머리 한쪽이 아픈 경우만을 편두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름부터가 편두통이니 그럴 만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히려 편두통은 한쪽만 아픈 경우보다는 머리 양쪽이 아픈 양측성 두통, 뒷머리만 아픈 두통이 더 흔합니다. 또 두통이 여러 양상으로 혼재되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아픈 부위가 옮겨 다닐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실 한쪽 머리만 아픈 환자들 중에는 편두통이 아니라 긴장성 두통이거나 원발 찌름 두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발 찌름 두통, 이름도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찌를 듯이 아프다고,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편두통은 두통뿐 아니라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편두통이 있을 때는 외부 자극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져서 빛과 소리, 냄새에도 민감해집니다. 또한 위장 장애가 생기기도 해 체한 느낌이나 메스꺼림, 구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라고 합니다. 참 하여간 두통이라는 게 진짜 머리 아픈 일이에요. 그죠? 두통 자체가 머리 아픈 일이지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지 머리 아프죠. 가장 대표적인 아형이 전조를 동반하는 편두통입니다. 조짐 편두통이라고도 합니다. 조짐 혹은 전조는 본격적인 두통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말합니다. 시야 장애가 가장 흔한데 눈앞이 갑자기 흐릿해지거나 지그재그 패턴으로 찌그러져 보이거나 번쩍거리는 점이 보이기도 하고 암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암점이라는 건 안 보이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안과 진료를 받기도 합니다. 시야 장애 외에도 얼굴이나 팔다리의 감각 이상, 경미한 마비, 복시, 구음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뇌졸중인 줄 알겠어요, 그죠? 이런 증상이 보통 5분에서 1시간 이내로 지속되다가 사라집니다. 전조가 사라지면서 본격적인 두통이 시작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게 편두통의 이제 전조 증상과 그런 거네요. 그래서 94페이지에 보게 되면 편두통과 어지럼증, 그래서 편두통 환자의 40에서 60%가 어지럼증을 호소합니다. 편두통성 두통과 어지럼증이 같이 있을 때 환자가 호소하는 어지럼증의 대부분은 편두통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지럽지만 이게 뭐 빈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지만 편두통 때문에 오는 어지러움일 수 있는 확률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편두통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약제로 어지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지러웠기 때문에 약을 먹었는데, 아니 두통 때문에 약을 먹었는데 그 약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편두통 성향이 있는 환자들은 유전적으로 민감한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감한 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같은 외부 자극에도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즉 일반적인 사람은 잠을 못 자고 피곤해도 두통으로 고생하지 않지만 편두통 환자들은 민감한 뇌가 이런 유발인자에 강하게 반응해 두통과 어지럼증을 일으킵니다. 라고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조금 느슨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건데 또 어느 책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긴 하지만 사실 스트레스 그 자체는 해석의 문제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정신과 의사 선생님 분 책이었는데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반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개인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스트레스라는 것 자체도 내가 나한테 닥친 그 일을 진짜 극심한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냥 가볍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라는 얘기거든요. 전정 편두통 환자가 겪는 어지러움증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주변이 도는 자발성 현훈증, 자세를 바꾸면 생기는 체위성 현훈증, 현훈이라는 건 어지럽다는 얘기거든요. 머리를 움직이면 생기는 어지러움증, 걸을 때 발생하는 자세 불안, 어찔어찔한 느낌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전정 편두통의 이제 치료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민감한 뇌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환경적인 유발 요인이 얼마나 작용하느냐입니다. 이에 따라 증상이 심할 수도 있고 경미할 수도 있고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발 요인은 불규칙한 수면, 술, 카페인, 스트레스, 특정 음식, 부적절한 약물 사용 등입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약을 써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보다 유발 요인을 잘 파악해서 증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보통 그냥 아프면 약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편두통과 관련된 어지러움증은 한 7가지로 분류를 하셨는데 전정 편두통, 그 다음 메니에르병, 양성 돌발 두위 현훈 이석증의 정식 명칭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립성 어지럼증, 그 다음에 멀미, 시민성 어지럼증, 약물 유발성 어지럼증 이렇게 이제 편두통과 관련돼서 어지럼증을 이렇게 7가지로도 분류를 잘 해놓으셨네요. 그래서 사실은 좀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이나 내 가족이나 혹은 본인이 구독자님들이나 뭐 자신이 이런 좀 어지럼증이 있다라면 이 책을 한 권 구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이 책에서 뭐 이 저자분이나 이 출판사에서 뭘 받은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정말 제 돈으로 사서 보는 책들이고 다 줄까지 쳤습니다. 파킨슨병과 어지럼증, 또 파킨슨병이 생기면 또 어지러운 것 같네요. 그래서 103페이지에 보게 되면 신경계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여러 다양한 이유로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이 불편함을 어지럽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지러운 게 아닌데 불편함을 어지러움으로 호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4페이지에 보게 되면 파킨슨병의 정의와 증상을 나타내는데 파킨슨병은 그 특이한 증상으로도 유명합니다. 행동이 눈에 띄게 느려지는 서동증, 천천히 움직이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손과 발이 떨리는 안정 떨림, 근육이 뻣뻣해서 몸이 굳는 듯한 느낌의 경직 등 증상도 다양합니다. 파킨슨병으로 인한 수전증은 가만히 있을 때 떨림이 심해집니다. 이를 안정 떨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편안하게 있는데 손이 떨리는 거라서 안정 떨림이라고 얘기를 한다 봅니다. 그런데 파킨슨병 환자들의 어지러움증과 균형장애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답니다. 첫째, 파킨슨병으로 인한 자세 불안정 및 보행장애가 유발하는 어지러움증과 균형장애가 있습니다. 환자들은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걷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세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지러울 수 있겠네요. 둘째, 파킨슨병으로 인한 자율신경 장애가 유발하는 어지러움증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이 진행되면 자율신경에 장애가 생깁니다. 자율신경이란 혈압 조절, 소화, 땀 분비 등 의지와 무관하게 신체 기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신경계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자율신경이 많이 깨져 있죠. 꼭 파킨슨 환자뿐이 아니더라도요. 되게 많이 깨져 있습니다. 깨져 있어서
신경이 날카롭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셋째, 약물에 의한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파킨슨병 약들은 부작용으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넷째, 파킨슨병은 심리적인 문제로 어지럼증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파킨슨병은 만성적이다 보니 당연히 심리적인 우울감, 불안증 등이 함께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지러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파킨슨병의 원인과 종류 해갖고 108페이지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를 정확히 해놓으셨어요. 주변에 요즘 또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죠. 파킨슨 증후군이란 파킨슨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들을 모두 포함해서 부르는 말이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첫째, 신경계 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병입니다. 뇌줄기의 중뇌에 있는 흑색질 부위에 도파민 세포가 점차 변성, 퇴화하면서 발생합니다. 이건 뭐 일반적으로 알려진 얘기죠. 근데 이제 왜 흑색질 부위에 도파민 세포가 점차 변성이 돼서 퇴화하고 거기에 단백질이 쌓이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뇌과학자들이 이것들을 많이 풀어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둘째, 비정형 파킨슨증으로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다른 특징들을 동반한답니다. 초기 임상 양상은 비슷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병의 진행이 빠르고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라고 하고요. 셋째, 2차성 파킨슨증입니다. 파킨슨증의 양상을 보이나 원인이 신경계 퇴행성 질환이 아닌 다른 원인, 즉 뇌졸중이나 종양, 약물 등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나 봅니다. 파킨슨병은 아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병이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파킨슨병의 세 가지 특징적인 증상인 떨림, 서동증, 강직이 나타나기 수년 전부터 잠꼬대, 전신 통증, 피로감, 심한 변비 등과 같은 막연한 증상들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참 문제죠. 그래서 111페이지에 이제 손해, 그러니까 어지러움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제 손해 실조증이라고 해가지고 손해 실조증이란 균형을 조절하는 손해가 다양한 원인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평형 기능과 운동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또 손해가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떤 게 문제가 손해에 문제가 생기면 발생할 수 있냐면은 전뇌증,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이제 간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 실조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역시 어지럼증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마치 만취했을 때처럼 몸을 가눌 수 없고 비틀거리며 걷게 됩니다. 또한 손해에 문제가 생기며 운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글씨 쓰기가 어렵고 섬세한 동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거는 뭐 뇌졸중하고도 좀 비슷하네요. 그죠? 항산화제를 포함한 여러 약물이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고 일부 호전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도 있지만 아직 의학적으로 검증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뭐 어쨌든 간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도 있네요. 항산화제. 낙담하여 가만히 있기보다는 자신의 질환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운동하며 치료받는 것이 악화를 막고 현재 상태를 좋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뭐든지 좀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이제 뇌종양과 어지러움증입니다. 그러니까 뇌종양이 걸리면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뇌종양은 국내에서만 매년 3,000에서 4,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며 전체 종양의 약 10%를 차지하는 드물지 않은 질환입니다. 특히 뇌종양은 소아에게 더 흔해서 전체 소아종양의 20에서 40%를 차지하며 백혈병 다음으로 흔합니다. 뇌종양이요. 종양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반신마비, 뇌신경장애, 인지기능장애, 경련, 시각장애, 복시, 성격변화, 정신이상, 어지러움증과 균형장애 등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뇌압 항진으로 두통, 의식장애, 구토 등도 흔합니다. 뇌종양에 걸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16페이지에 이제 뇌종양과 어지러움증. 제가 이 책을 선정한 건 어지러움증이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도 어지러움증이 온다라는 것. 예. 균형을 조절하는 뇌부에 종양이 생기면 어지럼증과 균형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균형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소뇌, 뇌줄기, 뇌와 속기를 연결하는 전정 와우신경에 발생하는 종양이 대표적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어지럽다고 해서 다 빈혈도 아니고 뭐 파킨슨병일 수도 있고 뭐 두통, 편두통 때문에 생기는 어지러움증일 수도 있고 다 다르다라는 거죠.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방법으로 그 어지러움증을 케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첫째 이제 전정신경 초종이라고 해가지고 전정와우신경은 제8번 뇌신경의 일부로 귀와 뇌를 연결합니다. 전정신경 초종은 전정와우신경에 신경따블을 싸고 있는 막인 신경초를 구성하는 슈반 세포에서 발생한 종양입니다. 결국 이건 다 뇌종양하고 관련된 것들이에요. 양성종양에서 매우 서서히 자랍니다. 따라서 갑자기 증상이 나빠지기보다는 서서히 어지럼증, 균형장애가 나타납니다. 한쪽 귀만 청력이 감소하고 이명 등이 있으면 전정신경초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명을 또 호소하는 분들이 되게 주변에 많거든요. 이명이 생기는 것도 여러 가지죠. 여기처럼 뇌종양이 생겨서 뭐 전정신경초종이 생겨서 이명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대표적으로 이명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이 차가울 때 이명이 또 생기거든요. 두 번째 이제 뇌수막종이 생겨도 어지럼증이 발생한다는 거죠. 뇌를 싸고 있는 막을 뇌수막이라고 하는데 이 수막세포에 생긴 종양을 뇌수막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양성이며 악성은 매우 드뭅니다. 세 번째는 전이성 뇌종양입니다. 폐암에서 전이되는 것이 가장 흔하고 유방암, 신장암, 악성, 흑색종도 뇌전이가 흔한 종양입니다. 전이성 뇌종양은 뇌 전체에 걸쳐 퍼지는 경우가 흔하며 뇌줄기나 소뇌를 직접 침범해 어지럼증을 뇌 기능을 전체적으로 떨어뜨려 균형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소뇌종양과 뇌줄기 종양. 여기서도 이제 균형을 담당하는데 이게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1페이지에는 이제 전정발작증과 어지럼증, 그래서 전정발작증이 생기면 왜 어지럼증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놨습니다. 전정발작증은 8번째 뇌신경인 전정와우신경이 근처를 지나는 뇌혈관에 눌려서 발생하는 어지럼증입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를 좀 더 자세히 풀어놓으신 거거든요. 전정발작증은 짧은 어지럼증이 하루에 수차례 빈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세 번 생기기도 하지만 많게는 100회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전정 발작증이라고 의심을 하시고 뇌종양 쪽이 아닌가 검사를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정한 머리 자세나 움직이는 순간에 보통 수초간 지속되는 짧은 어지럼증이 특징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특정한 머리 자세나 움직이는 순간에 보통 수초간 지속되는 짧은 어지럼증이 특징인데 길게는 1, 2분 정도 지속되기도 합니다. 증상이 있는 동안 어찔하기도 하고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빨리 병원을 가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3장이 끝납니다. 결국은 이제 뇌신경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얘기하는 거고요. 어지럼증이 오는 것들을 지금 이제 3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중추성 어지럼증으로. 이제 4장은 말초 전전성 어지럼증. 이제 말초 신경 쪽에 문제가 왔을 때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고요. 앞에 이제 얘기했던 것들은 중추성 어지럼증인 거죠. 말초 전전성 질환으로 발생하는 어지럼증은 갑자기 주변이 빙빙 도는 급성 현운증이 흔하고 구역질 구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말초 전전성 어지럼증일 때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석증과 어지럼증이라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석증이 생기면 아주 힘들죠. 양성 돌발 두위 현운, 간단하게는 이석증이라고 부르는 이 길고 복잡한 병명을 살펴보면 정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양성, 위험하거나 심각하지 않은 돌발, 갑자기 생기는 두위, 머리를 움직이는 것과 관련된 현운,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라고 하는 거죠. 이석증입니다. 이석증은 급성 현운증의 원인 중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현운증 환자의 50% 정도가 이석증이 원인일 만큼 흔하고 양성 경과를 보이는 어지럼증입니다. 그럼 이석증의 원인은 뭘까? 이석은 현미경으로 봐야 볼 수 있는 크기의 아주 미세한 탄산 칼슘 결정체입니다. 이석은 반고리관과 달팽이관 사이에 위치한 이석기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석기관은 다시 난형낭과 구형낭으로 나뉩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그죠? 그래서 요 귀 안에 전정기관 안에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석이 제자리를 벗어나 엉뚱한 곳으로 들어가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젤라틴층에 고정되어 있던 이석이 떨어져 나와 난형낭과 연결된 세반고리관으로 들어가면 평화롭던 세반고리관의 내부에 큰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마치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세상이 빙빙 도는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석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도넛에서 설탕가루 떨어지듯 떨어져 나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머리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충격입니다. 교통사고처럼 심한 뇌진탕을 입었을 때도 발생할 수 있지만 책상 모서리에 실수로 머리를 부딪힌 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정신경염이나 중이염 등과 같은 염증성 질환은 이석을 약하게 만들어 이석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정 편두통을 앓는 경우는 이석증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 두통도 여러 가지가 많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주 힘들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석증의 치료 방법에는 이석 정복술이란 세반고리관 안에 비정상적으로 들어간 이석을 다시 원래 위치로 난형낭으로 보내는 치료법입니다. 이거 병원에 가셔서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 약을 먹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 이렇게 어지러움증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장은 이제 중추신경에 관련된 어지러움증이고 이제 오늘부터는 또 이제 말초신경에 관련된 어지러움증을 또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날씨 변동이 너무 심합니다. 물론 내일부터 약간 날씨가 올라가긴 하는데 지난주에 비해서 그냥 절반 정도로 훅 떨어졌기 때문에 일교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유념하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